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마지막 임시국회입니다. 국회 입법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 대장동 특검법, 간호법 제정안,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당의 입장이 나뉘고 있어서요.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에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의 지지만 확인되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공화국 프레임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모두가 동의할 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의총을 열었죠. 여기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일단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표결 같은 것도 없었고 바로 그냥 만장일치로 당론 확정.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에서는 이제 일부 속도 조절이라든지 네. 또 반대하는 그런 기류들도 없잖아 있었다고 하는데 뭐 결론은 어쨌든 처음부터 좀 이 분위기가 좀 일방적인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된다. 네.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되기 전에 표결 처리하자라는 기류들이 워낙 세서 처음부터 그런 입장들이 거의 다 정리된 상태로 갔다고 보여지고 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반대하는 입장 또 최입의 비대위원을 비롯해서 원 밖에서의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원들의 그 대다수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까지 가야 된다는 입장이 뭐 좀 강경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소권 수사권 분리 법안. 저는 좀 민주당이 점점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그날 회의에서도 비대위원 한 분이 나왔어서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후퇴 퇴각을 잘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고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만장일치로 한다? 이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정의당도 반대하고 시민단체에서 심지어는 참여연대나 민변에서도 반대하고 당론 채택을 한 다음에 신문 사설들이 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국민하고 맞짱을 뜨려고 그러느냐. 뭐 정말 폭주다. 독선의 정치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파렴치하다. 사설 제목이 그래요. 네. 그리고 가장 우호적이라고 하는 뭐 경향 한겨레 신문조차도 왜 민의 수렴을 안 하냐 이게 논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사실은 민주당이 과연 무엇을 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지를 저도 정치적 상상력이 꽤 있는 사람인데 분석력도 지금 분석이 잘 안 돼요. 네. 한편에서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의원들도 그렇고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민생에 조금 집중하자 이런 의견을 내놨던 건 사실인데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불을 지핀 것은 아닌가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는 뭐 기존의 검찰 자체가 상당히 편향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서 네. 수사권을 없애는 것까지는 뭐 다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수사권을 어디에 보낼 것이며 보낼 곳은 만들어졌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뭐 한국형 뭐 FBI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FBI를 보면 미국의 헌법과 연방법에 준하는 어떤 수사해야 될 기록들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 없이 가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정확하게 명쾌하지 못하다. 또 하나는 수사권 조정 속에서 나온 공수처 자체가 올바른 기능할 수 없는 상황, 하지 못한다고 평가받는 상황. 그리고 수사권이 경찰에 이전되었는데 경찰이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현실 인식들도 사실은 이런 현재 여론전에 있어서 민주당이 불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또 최소한 정의당 쪽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논의의 폭을 가지고 또 혹은 테러를 만들어 놓고 이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막 치닫고 있는 것이라서 저 역시도 조금은 깝깝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각에서 이제 법안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은 찬성하지만 지금 속도 조절 좀 디테일하게 좀 보고 가자 여러 가지 결들의 반대가 있어요.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 좀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지난번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6대 수사권만 남기고 나머지 거는 경찰한테 다 넘기고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공수처를 만들고 이게 불과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네.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은 뭐였냐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나?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추진을 못했던 것이죠. 네. 이게 지금의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계속 논리로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으니까는 정말 이게 공룡 같은 거다. 중요한 수사는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검찰의 수사 문제는 전체의 수사 역량 그리고 부패와 범죄를 척결하고자 하는 역량, 그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제 법조인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물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한테 준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 피의자들의 인권을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권한을 검사한테 부여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수사를 관여 못하게 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분석을 해요. 네. 하나는 지방선거가 지지층을 결집만 하게 되면 효과를 볼 거 아니냐 이 논리가 하나 있고 지선 경영안. 두 번째로는 어떻든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고 앞으로 네. 검찰들이 더 기세등등할 테니까 거기서부터 뭐 문재인 또 이재명 두 분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게 네. 아마 이번에 진짜 검수완박을 강행하잖아요. 민지완박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완전 박살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암만 투표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네. 중간층에 있는 분들은 봅니다.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누구를 이번 선거에서 견제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걸 도대체 왜 추진하려고 그럴까? 네. 아세요? 왜 추진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개별적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네. 주요한 요인은 아니지만 마이너한 요인이 있다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적폐청산이나 그것이 마치 이제 보복 정치인 것처럼 보여지는 네. 이제 산자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 다시 꺼내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으로 모든 어떤 검찰의 공격 방향이 옮아오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왔던 어렵사리 해왔던 검찰 개혁을 무효화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한 발 더 나가자. 이제 그런 취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정치적 상황 내에서의 네. 말하자면 논리잖아요. 진짜 냉정하게 국민들이 이걸 통해서 수사의 편의나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지점들을 좀 읽고 있지 않느냐 네. 민주당 측에서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하고 5월 3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까지 목표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이 무력화할 것을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소속에 있는 양양자 위원을 사보임시켜가지고 이제 그 법사위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안건조정위가 원래 3대 3으로 돼 있는데 여야 간에 그 무소속 케이스로 양양자 의원을 넣으면은 4대 2가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 숙려기간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박병석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거냐. 네네.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박병석 의장이 여태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그러면 남아있는 방법은 뭐냐? 필리버스터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하면 이것도 180석이 중단시켜버리면 사실 끝나죠. 근데 지금 애매모호한 지점이 뭐냐면 지금 정의당을 빼놓으면 민주당이 180석이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네, 무소속 합해도. 그래서 정의당이 이번 법안에 계속 반대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이번 회기에 있어서 이 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정의당이 민주당하고 무슨 뭐 공직선거법 관련하고 거래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정의당이 반대하는 입장을 굳건히 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임기 말에 이 법을 공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드높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통과될지까지는 두 가지 지점. 소위 이제 필리버스터를 넘어설 거냐. 네. 마지막에 실제로 대통령이 공포를 할 거냐. 네. 이 두 가지 대목이 오히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까지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힘을 모아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필리버스터 과정이나 여론의 청취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내부적인 어떤 테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논의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청와대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여지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것을 승리감을 가지고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에 양당 모두 특검을 얘기했지만 각각 제목부터 해가지고 내용, 수사 범위 다 다릅니다. 지금 특검 도입 어떤 실효성 이런 것들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특검을 하자라고 네. 후보들끼리도 약속을 했고 했으니까 특검을 하는 게 어차피 해야 될 산이라면 정리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할수록 좋죠. 네네. 문제는 수사 범위에 있어서 과연 합의가 네. 그렇게 쉬울 것이냐. 네. 확연하게 한쪽은 윤석열 당선자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한쪽은 이재명 네. 전 지사가 했던 일에 집중하는 그 차이를 어떻게 조합해서 하나의 단일한 특검을 추진하고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그게 예를 들면 5월 달 넘어갔을 때 현실적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게 특검이 제대로 과연 현실적인 제약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이제 속도감의 문제, 범위의 문제 이게 여전히 안개 속인 것이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도입에 대해서. 일단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된 거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예요. 두 번째로는 수사 범위 문제보다도 그러면 누가 수사하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누구를 특별검찰로 할 거냐. 그렇죠.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회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상설특검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가 의결로 해서 특검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추천을 하게 되냐면요.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의 구성 멤버가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네네.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 요 세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네. 1교섭단체에서 2명, 나머지 교섭단체에서 2명.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추천을 하게 되면은 변협회장 제외하고도 최소한 민주당 쪽의 우호적인 표가 4표예요. 4표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추천을 할 때 그래도 좀 안전한 사람을 추천하자라고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상설특검이 아닐 경우에는 수사의 범위와 추천 방법을 그 법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상설특검법과 개별특검법의 차이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거 안 된다. 지금 그러면 사실상 대장동 이재명 후보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논점이 제기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지금 국민들이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박범계 장관은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네, 네. 이걸 밀어붙인다.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이제는 뭐 막판에 이제 뭔가 알박기로 방패막이를 쓰는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여야의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까지의 수사가 미진하다 그러면 특임 검사를 임명해가지고 총장이나 이런 데로부터 지휘 안 받고 네. 그 특임 검사가 별도로 수사를 하게 되는 독립적으로. 뭐 이런 네. 과정들도 밟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대장동 특검법도 절대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어쨌든 여야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의를 전제로 본다라면 쉽지 않다고 봐야죠. 쉽지 않다. 예. 의원님 그리고 또 조금 현실적으로. 있으면 또 뭐 지방선거 뭐 전체적으로 가고 시점상으로 애매하고 네, 네. 또 갈수록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보면 조금 더 시간을 끌게 되면 다음 정부에서 상설특검 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입장이 바뀔 수 있으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예민한 과도기적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뭐 기싸움 하다가 시간 보내고 그러면서 사실은 공전될 가능성이 꽤 높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도 비슷하게 보세요?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누가 특임 검사를 하고 누가 특별 검사를 하냐를 떠나가지고 아, 이 수사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생기면 특검법이 통과되든 뭐 특임 검사가 지적되든 네. 아마 국민 여론에 따라서 그냥 지나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죠. 그 여론에 따라서 상당히 좀 유동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김용민 의원, 이수진 의원이 따로 법안을 발의했죠. 윤 당선인과 그 가족, 뭐 주식 의혹, 뭐 부동산 의혹 여기에 대해서 특검 법안을 또 따로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아마 검찰에 다시 이제 시선을 돌리면 여러 차례 말하자면 무죄 적용했거나 보고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이미 여러 차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온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아마 법사위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총의를 가지고 진행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시간에 따라서는 이것은 아마 폐기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인지 여러 가지 뭐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쟁점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의사나 한의사나 약사는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호사 협회를 비롯해 가지고 아, 간호사의 업무를 보다 더 명료히 하고 그리고 뭔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간호사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논란이 붙었냐면요. 지금 세계의사협회 회장도 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 간호사협회 회장도 와가지고 제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의사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까지의 의료 체계는 기본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한 팀이 돼서 네네. 의사의 지휘하에 진행됐다. 그런데 이런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간호사한테 보장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네. 간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무슨 소리냐. 모든 의료인들이 네. 그 정확한 업역과 활동 내용들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혼날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간호사법이 제정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든지 아니면 이 모든 걸 통합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의사, 간의사, 약사, 간호사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든지 기본 다른 법들은 다 제정돼 있으면서 그러네요. 이것만 안 되겠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설득이 됐어요, 저는.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나 이런 것 좀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직군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의료 행위를 하는 자가 네. 의사, 그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간호조무사는 사실은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거고 네네. 또 별도로 이제 약사들은 약사법에 준용되는 어떤 처방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그동안에 보면 의사들이 간호사들한테 많은 업무 위임을 했는데 관행적으로 네, 지시하고 엄격하게는 그 하는 일의 비중에 비해서 간호사들이 하는 비중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의사들이 할 일을 그렇죠. 맡아고 있다. 네네. 관행성으로 보면 간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뭐라 불합리하다. 그렇죠. 일의 비중에 명확하지 비해서는 않죠. 하는 일은 거의 다 뭐 간호사가 도맡아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수가라든지 일에 있어서의 일의 결과를 가져가는 것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의사 쪽에서는 의료 체계 전체가 완전히 붕괴된다. 간호사를 특별히 별도로 나누어 주면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 이제 물론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는 달라요. 간호사는 의료인 안에 들어가 있고 간호조무사는 그냥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네네. 자격증만 그러니까 720시간 정도만 연수받으면 돼요. 이 사람들은 간호사는 4년 혹은 전문 대학을 나와야 되는 정규 교육 과정을 나와야만 자격증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 별도로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니까 간호조무사는 또 간호조무사대로 우리는 또 뭐냐 이렇게 연동해서 그러니까 모든 법을 그러면 교사법, 교장법, 뭐 이사장법 그렇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네. 또 또 있는 디테일하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선 공간에서 모든 후보가 다 간호사들한테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법 그렇죠. 배정 빨리 하겠다고 얘기를 약속했죠. 했는데 네. 약속을 해놓고 나니까 의사들 반발 뭐 각종 단체들의 뭐 협공들을 보건복지위원회 막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간호법을 만들든 아니면 기존의 법 체계에서 좀 더 의료법이나 의료법 시행령에 의사의 역할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들도록 고치든 아니면 실제로 보수 체계에서 조금 더 간호사들의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을 좀 더 많이 주든 그런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에 잠깐 이제 네. 다른 나라 상황이 어떤가 네. 찾아보니까 네. 그 OECD 38개 나라 중에서 간호법이 따로 있는 나라가 33개 나라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이네요. 이제 간호법을 따로 두고 있는 게 대세라고 봐야죠. 네, 세계적인 추세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야가 약속을 했을 텐데 일단은 지금 국회 소위조차 통과를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지난 2월에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 후보 모두 이거 할 거야 약속을 했어요. 시나리오를 좀 짜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 선거 때 했던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없죠. 네. 적어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의사 직군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네. 이 문제는 결단을 국회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 간호법 말 그대로 제정안입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 문제를 포함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립은 이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좀 풀릴까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니 지금 저는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지금도 할 수 있다니까요. 저번에 법을 안 설명해 바꿔도. 네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데를 지금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선거구 획정할 때 3인 이상 선거구로 자르면 되는데 지금 민주당도 별로 지금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미 공천신청 다 받아놨거든요. 기존 선거구에 따라서 받아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 회기 중에는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이 문제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의원님들 조금 이게 힘들 거라고 글쎄, 보십니까? 지금 이미 각 정당별로 공천 심사에 거의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상,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뭐 하나의 어떤 개혁 법안이라고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면밀한 어떤 의원들 내부에서의 공론화라든지 실제로 충분한 어떤 서베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의 으쌰으쌰하기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갈수록 좀 한계에 노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4월 임시국회 여야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알아보죠.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검찰 개혁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검찰 개혁의 총 정보량은 약 18,000건입니다. 검찰 개혁과 함께 쓰인 연관어 중에서 사용이 많이 늘어난 단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검수완박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약자인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난해 1월 검찰이 경찰의 일부 수사권을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 차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모든 사건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6대 범죄는 물론 나머지 범죄도 수사권 자체를 빼앗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위는 추진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강행론과 신중론으로 갈렸던 민주당의 분위기가 점차 강행 쪽으로 기울면서 지도부에서도 입법 추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3위는 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권력형 범죄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반대라는 단어가 급상승 연관어로 집계됐습니다. 4위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검찰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몰입하는 모습으로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5위는 검사장입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갖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검찰개혁이란 주제어와 함께 쓰인 급상승 인물 연관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김호수 검찰총장입니다. 김 총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민주당 법안을 막아내는데 총장직을 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위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비판하면서 검찰개혁 문제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입법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3위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선 패배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위는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결국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사건을 근거로 수사권 분리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검찰개혁과 같이 많이 쓰였습니다. 5위는 양향자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양 의원이 검찰개혁 인물연관어에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검찰개혁을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로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을 또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을 선출했었죠. 정치라고 하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원내 일당에 대한 협조,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말씀하신 거로 믿고요. 이후의 협조 없이는 행정부도 한 발짝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당의 그런 아량과 그런 협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여소 야대 국면에서 협치
협치 실천을 위한 양당 원내대표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 사무실을 이제 직접 찾아서 폴더 인사, 90도 인사를 했다고 하죠. 사진을 봤는데요. 이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협치를 양쪽 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말씀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신경정도 있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든 협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물 건너갔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인수위가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조직법 같은 걸 늦춘다든지 부동산 관련 세제는 뒤로 좀 늦춘다든지 하면서 이제 시도를 하는 와중에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검수완박의 검찰정법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문제 제기됐지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 본인, 부인, 장모와 관련된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특검법 이런 문제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또 어떤 문제까지 제기됐냐면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보통 9명에서 11명 정도 이사회를 가지고 의결을 했었는데 이거를 왕창 늘리고 거기에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 늘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정권이 바뀌어도 공영방송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개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지금 또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적어도 지방선거 앞두고는 거의 강대강의 대치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대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좀 좋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지방선거가 그냥 턱 밑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분위기만 할 수 없는 거고 또 청문회가 바로 이제 시작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방금 언론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문화부 장관을 언론인을 중용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 무슨 언론을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어떤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통제나 의도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날카로울 거라고 보여져요. 우선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물론 강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여유 있게 또 선배로서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좀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도 무조건 강성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조곤조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물론 민주당도 조금 더 성찰을 하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정말 비판할 건 비판하는 식으로 조금 민주당도 좀 바뀌어야 되고 상호 좀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서로 예민하지만 예를 들어 선거가 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좀 케미가 더 맞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케미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성향들이죠. 두 분이요. 근데 결국은 지방선거에 나타난 국민들의 여론, 국민 민심이 무언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이 승리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제까지 다수 의석을 갖고 진행하던 부분들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했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더 겸손해야 된다. 이런 징표로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전에는 뭐가 지금 바뀔 게 없는 분인 것 같고 결국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는 거에 따라서 지방선거 이후의 국회 관계도 정립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2개월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들 대상으로 PPH라고 하죠. 기초 자격 평가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공천 과정에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는 건데 정 의원님 일단 이게 어떤 시험인가요? 지방의원 나가시는 분들한테 당의 정강 정책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70점 이하 되면 탈락. 그리고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하가 되면 탈락. 네. 그리고 그 지역구에 나가시는 분도 그 점수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는 이런 방식인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왜 이 시험에 그러냐면 대해서? 왜 그러냐면 네.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정말 도덕적인 자격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느냐. 도덕성의 문제가 제일 크고 두 번째로는 인성과 자질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도덕적 기준에 충족하는가 인성이나 자질 측면에 있어서 높게 평가를 받는가 이 문제를 시험을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순서가 기본적으로 그런 도덕성과 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우리가 심층 인터뷰를 해보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맞지만 이거를 바로 시험부터 들어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네. 조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다. 일단 이 시험을 실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나갔을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17일 날 진행이 된다고 해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사실은 뭐 그 당 대표가 지역위원장을 불신하는 것이죠. 뭐 그렇게도 해석될 수 다른 있겠네요. 한편으로 보면 네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천의 내용에 대해서 못 믿겠다. 일정한 기준선을 네. 하나 더 들어서 최소한 거기는 통과된 사람을 하더라도 해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느 시점이 되면 나 나갈래 해갖고 지역위원장하고 분위기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시장이든 나가고 싶은 사람이면 그런 당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광역시장 후보군에 대한 트레이닝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하나 밟아서 네. 10년 전부터 하던 뭐 그러니까 18세부터 나는 우리 당의 당수가 될래 나는 총리가 될래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자기의 전문성을 밟아가는 것이 나는 미래정당의 모습이라고 봐요. 네. 하나의 정당이 긴 역사를 가지면서 청년당원부터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총리가 될 때까지 당대표가 될 때까지 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맞지. 실제로 이것도 하나의 처방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공천 하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죠. 일정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눈여겨볼 필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은주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이 인재를 교육시키고 양성하는 행위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래된 정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의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을 교육도 시키고 네. 그리고 지방의원도 사실은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자기 직무를 위해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연수를 시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딱 자격시험 놓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시고 네네. 우리는 이렇게 좀 아주 편리한 제도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정당이든 뭐 시민사회단체든 이렇게 이제 교육과 연수와 그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인재들을 검증하고 양성하는 과정들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민주당도 어쨌든 이번 선거에 뭐 지자체 후보에 대해서 AI 면접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AI 면접은 어떤 겁니까? 저는 불만이에요. 네, 처음 듣는데요. 네. 어떤 저는 내용인지. AI 윤석열도 불만이고요. 사실은 사기에 사기. 왜 사기냐 하면 네. AI 안에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 그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 그걸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가정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 실제로 그렇습니다. AI 면접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누가 짜며 그게 데이터를 누가 넣습니까? 네, 그렇죠. 편향성이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뭐 하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냥 그때그때의 즉흥적인 그런 대안을 낼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야 돼요. 네. 일단 각 당이 학교 먼저 좀 짓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원 교육을 위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지역 순회 행보에 나섰죠. 첫 행선지로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2시쯤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약 50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박 전 대통령 건강에 대해 얘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함을 말씀드렸고 지금 살고 계시는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지역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한 5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역 순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운동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당선되고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지난번에 이제 제주도 마찬가지고 대구 경북으로 한 건데 특히 대구 지역은 아마 윤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진짜 고마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75% 나왔거든요. 네네. 만약에 대구에서 70%만 나왔어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대구가 많이 침체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방문한 거는 좋은데, 네. 이제는 좀 어퍼컷 세레머니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제 유세 때나 하는 거지. 네. 오히려 지금은 그 지역의 현안들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더 열심히 청취하는 뭐 이런 차원의 이제 행보는 저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세하듯이 이제 뭐 어퍼컷 이런 이번에도 어버컷 하셨습니까? 네. 네, 순회 가서. 네.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역 순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을까요? 글쎄 어쨌든 뭐 감사의 표현도 있고 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약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어쨌든 보수 결집 그리고 본인 캠프가 너무 친이계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 친박계에 대한 그 섭섭함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분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조금 이렇게 너무 심할 정도의 말하자면 표현을 하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네. 송구하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를 해놓고 자기가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또 사과를 했다는 것이 박 대통령 만나서 그거는 자기 마음의 표현이니까 그걸 갖고 논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권영세, 유영아 이렇게 옆에 두고 결과적으로는 대구시장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니까 권영세 의원이 훨씬 바른 기회를 유영아 변호사한테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읽힐 수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공직선거로 된 단체장과 대통령을 비롯해서 일정 정도의 우리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엄정 중립을 위반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형태의 정치 활동은 좀 열어줘도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상황도 너무 지나치게 선거 앞두고 가도 된다 안 된다라는 논란까지는 저는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그 자체의 어떤 장면들이 있었고 지금 옆에 이제 배석자가 과연 적절했느냐 혹은 그 배석자를 거기 앉힌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배석자가 있는 거야 문제될 거는 없죠. 근데 문제는 끝나고 난 다음에 브리핑한 내용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이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면목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행카랑 저랑 이렇게 타석에서 참 미안해 면목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그 얘기를 브리핑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곧 대통령이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라고 하면 그럼 이전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발언이 있었던 거 맞는데 그것이 이제 뭔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사석에서의 얘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유영아
변호사가 이 브리핑을 함으로써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 자체보다는 브리핑이 좀 적절치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런 점들이 아까 이제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유영하 변호사한테 상당한 선거운동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이게 이제 지나쳐 버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 굉장히 센 강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레벨로 따지면 한 1, 2 정도 하겠지 그랬는데 한 5까지 지금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인데, 아마 그것이 지금 언론이나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도 고민하는 지점까지 가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당신이 이런 말씀했다. 7호차 서울 오실 때 연락 주세요. 내가 경호처에 얘기할 테니. 이 부분이 언론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구간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실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예우는 박탈당한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침식에 모실 수는 있죠. 뭐 우리가 전직 대통령을 했었으니까 전직 대통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우는 분명히 박탈된 거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서울 오실 때 뭐 통원을 해야 되니까 연락 주시면 경호처에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드러내놓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나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법조인들은 특히 자신감이 있어요. 법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 현안과 이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들을 시간이죠. 먼저 정태근 의원님. 우리 헌법에 보면은 분명히 이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돼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익에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당연히 민주당이 국회에 압도적 다수 의석이니까 입법에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입법 폭주를 계속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국익에 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국익에 부합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히 평가하고 또 민의를 수렴하고 이렇게 입법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입법권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행해야 된다라고 정했습니다. 네, 사이다 한 줄 평 들었고요. 김영주 의원님은요? 저는 이번에는 뭐 그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보다는 네네. 좀 4월 국회가 정말 좀 코로나도 어렵고 위기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한 좀 그런 법안들 중심으로 조용하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민생 법안은 뒤로 밀리고 정치 법안만 가득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래서 민생 법안 어디 가고 정치 법안만 가득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두 분 한 줄 평 잘 들었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